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30일 여의도 펀드베이저TV. 오늘은 오랜만에 개별 종목으로 롯데케미칼 한번 봅시다.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 주도로 롯데케미칼이 또 화학주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데 과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너무 이제 업종 자체는 아직도 바닥이고 올라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먼저 한 발 앞서서 꿈틀꿈틀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라 할까, 기술적 반등 정도, 뭐 좀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데드캣 바운스 정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빠르게 이제 이렇게 순환매로 이렇게 돌면서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는 그러한 시장이다. 그래서 10월, 9월 말을 중심으로 바람의 색깔이 바뀌었다. 바람의 냄새가 바뀌었다. 바람의 냄새가 바뀌면 폭풍우가 올지, 또 새로운 또 레인메이커가 올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최근에는 중국 관련 그런 그 부양책의 효과로 롯데케미칼, 화장품, 다음에 엔터, 이렇게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는데, 기술적 반등 정도에 대해서는 무게감을 가지고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롯데케미칼 한번 같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것저것 막 뒤져봤는데 자료도 별로 없고 화학에 대해서 뭔가 해볼 만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레인메이커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롯데케미칼 너무 이제 바닥에 쩔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동사의 주가를 보면 지금 시총은 4조 3,460억. 바닥이 76,500원이네요. 바닥을 찍고 10만원까지 올라오는, 바닥에서 거의 얼마가 올랐습니까? 30%, 50% 가까이 오른 무서운 재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12만원 정도면은 어느 정도 1차 마무리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사에 대해서 목표 가격은 한 12만원 정도 보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10만원이니까 향후 앞으로 한 20% 정도? 이 정도, 15에서 20% 정도면은 기술적 반등은 마무리될 것 같다. 여기에 이제 중국이 얼마나 힘있게 지속적으로 자기 역량을 발휘해 주느냐가 핵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RSI도 바닥을 치고 올라왔고요. MACD도 모처럼 이렇게 바닥을 치고 이제 0자 향해서 올라오죠.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종목에서 12만원, 이 정도는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추격 매수는 당연히 10만원 이하에서 들어가야죠. 조정을 내일이나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번 주 조정을 받아서 내려오면 그때 들어가야지, 바로 아침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동사의 수급치를 한번 봅시다. 먼저 기관들이 바닥이라고 생각은 먼저 사죠. 외국인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모습. 따라서 국내 화학주들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 털기다. 수급 비어있는데 갖다 깃발을 꽂는 그 정도. 따라서 외국인의 도움이 없이는 화학주들이 V자로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오는 데는 한계 부닥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만원 정도면 맥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전 스탠스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는 과연 중국이 부양책을 쓰거나 펌프질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게 이제 롯데케미칼하고 코덱스, 우리 차이나 CSI 300의 모습인데, 이게 차이나 코덱스가 올라가면은 동사는 오히려 빠졌다가 그래도 늦게 반영은 하죠. 네, 방향성은 좀 비슷하다. 옆으로 횡보할 때는 더 빠져서 횡보하는 모습. 그래서 아주 큰 상관관계는 높지는 않다. 그러나 방향성은 살짝 비슷할 수 있지만 그렇게 중국과 많이 의존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이제 제 결론인 거죠. 따라서 향후에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면 다시 치고 코덱스라든지 이런 차이나가 올라간다면 동사도 그렇게 이렇게 더 하락하기보다는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그 정도이지 아주 상관관계가 아주 높게 중국이 올라가면 화학주는 확실히 올라간다, 꼭 그렇진 않다. 하지만 방향성은 어느 정도, 각도는 틀리면 중국이 20% 30% 올라가면 동사에 대신 10에서 15% 반 정도 올라가는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방향성은 비슷하다. 방향성은 좀 비슷한 면이 있고 수준의 차이는 있고 각도는 다르다. 이렇게 중국의 주식 주가지수와의 움직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화학을 보면 석유 산업을 이제 하면 처음에 이후에 LPG, 휘발유, 가솔린, 이제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300도, 230도, 150도 먼저 이 정도에서 가솔린이 나오고 다음에 등유가 나오고 중유가 나오고 마지막에 중유가 나오는데 이러한 어떤 중류 탑 이런 움직임을 봐야 되고 기초 유분은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BTX가 있고 중간 원료로 PX, VCM, SM 등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데 기초 유분에는 합성수지죠. 폴리에틸렌, P라고 그러죠.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PP, 폴리에스틸렌, PS, 다음에 ABS, PVC, PC, PBT, POM 등 EP 계열, 플라스틱 가공 산업으로 관련된 우리 플라스틱 페트병 이런 것들이 전부 기초 유분에서 생산이 되죠. P, PP, PS. 다음에 이제 합성 섬유로 섬유산업, 섬유산업이 이제 옷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합성 고무, SBR, BR, SB텍스, 라텍스 같은 것들 고무산업이 나오고, 다음에 페인트, 접착제, 세제, 화장품, 식품, 의약품, 비료, 농약, 기타 특수제, 기타 화학 제품 등이 여기서 전부 다 석유화학 제품에서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최소한 P, PP 이 정도는 그다음 BTN, 부타딜렌, 이런 종목들은 전부 좀 알아야 되죠. 알아야 이제 고무도 산업들은 SBR, BR, SB, 저 B자가 붙으면 전부 고무 산업이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석유화학이 얼마나 많은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물품을 나타내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에 이제 제품을 보면 P, 식품 포장재 같은 거죠. 우리 포장재 같은 것이 P라고 그러죠. 식품 포장재. 다음에 필름, PP를 필름이라죠. 섬유, 자동차 부품. PP는 필름, 섬유, 자동차 부품인 PP 제품이고, 다음에 EG나 EOA는 페트팩, 폴리에스터 섬유, 부동액, 페트병, 전부 EG 같은 데서 나오죠. 다음 ABS, PC는 가전제품, 외장재 같은 것은 ABS. TPA, PI는 잘 모르겠고, BD, 부타디에는 타이어나 고무장갑. 이런 식으로 있는데, 식품 포장재가 P, 식품 포장재, PP, 필름, 섬유, 자동차 부품, EG는 페트병, 폴리에스터 섬유, 부동액. 다음에 ABS는 가전제품, 외장액. 다음에 BD는 타이어, 고무장갑.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식품 포장재가 20%, P가 20%, PP가 15%, EG, EOA가 16%, ABS가 9%, TPA가 8%, BD가 3%. 동사는 P하고 PP, 그 다음에 EG 이렇게 세 개가 전체 한 50%를 차지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화학에 어떤 제품이 생산되고 그것이 뭔가 이런 것들이 잘 나오죠. LDDD P 제품은 식품 포장재, 비닐하우스 이런 거 같은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대형 파이프 같은 것들 전부 P 제품이죠. EG는 페트병, 플라스틱, 섬유, 부동액 그렇죠. EOA는 산업용 접착제 그렇죠. BR는 타이어, 고무장갑. 그래서 이런 표들을 한번 붙이고 해야 되는데 화학을 공부하거나 또 화학 애널리스트들은 이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그냥 제 옆에 옛날에 공부할 때 회사 일할 때 애널리스트 화학 애널리스트 옆에 있었는데 아주 복잡하게 붙여놓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학 제품을 공부하는데 지금 보면은 인도네시아의 100만 톤 이런 식으로 에틸렌,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52만 톤 프로필렌, 주로 아시아의 동남아 쪽에다가 많이 이제 제품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많이 한 상황이다. 그쪽이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화학 제품들이 많이 소유가 되고 가격도 싸고 또 원료도 구입하기가 싸고 석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공장을 많이 세우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제 워낙 많은 공급 과잉을 겪기 때문에 추가로 더 이러한 석유화학의 공장 단지를 짓는 데는 이제 거의 많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시장이 어느 정도 공급이 일단락 되는 상황이지 않는가. 그동안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들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줄고 중국이 다시 경기를 펌프질해서 올려만 준다면 다시 한번 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은 어느 정도 갖춰진 초창기이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네, 동사의 PBR은 지금 거의 0.3배에 와 있죠. 네, 거의 바닥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PE 스프레드, 네, PE 스프레드도 거의 이제 더 빠지지 않고 옆으로 이제 기는 모습, 살짝 박스권에 들어가 있는 모습, 이제 거의 바닥에 온 것 같다. 스프레드라는 것은 나프타를 만들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나프타 가격과 제품 가격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볼 수 있죠. 다음에 PP 제품 스프레드도 박스권에서 갇혀 있다.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오면 이제 돈이 되는, 그래서 수익이 나는 거죠. 네, BD도 다시 이렇게 스프레드가 치고, BD가 먼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들 추가로 하락하지 않고 스프레드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중국이 만약 경기 부양책을 써서 이것을 탈피할 수 있는 위뚜껑, 박스권 뚜껑을 열어만 준다면 스프레드는 상승하면서 이 석유화학 제품 기업들에게 주가를 끌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사의 실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2분기 실적을 보면 아주 처참하고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 동사 2분기 실적에 준 함의를 보면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5.2조, QOQ는 플러스 3.2, YO는 플러스 3.4. 매출액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111억 적자, QOQ로도 적자, YO로 적자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 및 컨센서스를 하했다. 네, 매출은 살짝 좋았는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111억이나 났다. 스프레드는 소폭 개선되었으나 재고 평가 손실과 정기 보수로 기회비용 등이 발생을 하면서 적자가 나왔다는 거죠. 재고 평가 손실, 정기 보수로 기회비용이 마이너스가 됐다. 전체적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하며 실적이 좋지 않았다. 최근 일부 개선된 스프레드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박스권 안에서의 하락이다라고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중국 경기 부족 지속 민, 네, 나오죠. 그놈의 중국의 경기 지속, 이게 가장 큰 이유죠. 운송 석유 수요 감소에 따른 정유업체 및 산유군의 화학산업 증설로 구조적 공급 과잉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게 이제 지금의 화학산업의, 석유화학산업의 모든 하락의 원인을 이 말 속에 다 들어간 거죠. 중국 경기 부족 지속 및 운송 석유 수요 감소에 따른 정유업체 및 산유국의 화학산업 증설로 구조적 공급 과잉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 에틸렌 캐파 증설은 2025년 중 감소하나 누적된 공급 과잉을 감안시 구조적 시장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요의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 공급 쪽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없다. 대신 수요가 살아난다면, 이 수요의 핵심은 중국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중국 수요가 살아나야만 문제가 현 시점에서는 해결될 수 있다. 이게 2분기 실적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거죠. 네, 26년 이후 다시 중국 중심의 신규 증설 물량이 출하될 가능성도 있다. 네, 저희가 급속하게 중국 쪽에서 증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중국 쪽에서 증설 물량이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2026년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중국 수요 회복과 글로벌 주식시장 회복이, 경기 회복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석유산업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V자 반등은 거의 불가능하죠. 네, 지금은 뭐라 할까요? 비어있는 수급 털기 정도, 네, 기술적 반등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을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회사는 동사에 대해서 자산 매각 및 카펙스 축소, 경쟁력 낮은 제품 철수 등을 통한 현금 흐름 개선에 집중을 해라. 이렇게 해서 당분간 버텨야 될 시기다. 이렇게 동사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아주 절망적인 코멘트를 해놓은 거죠. 동사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다음 달에 나올 3분기 실적을 보면 3분기는 적자가 소폭 확대 우려. 네. 적자가 소폭 확대가 될 것 같다. 실적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머리 아픈 거죠. 막상 실적이 나왔을 때, 적자가 계속되었을 때 과연 주가가 버틸 것이, 이게 바닥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면은 치고 올라오는데 향후에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 그렇다면 중국이
과연 어떤 부양책을 더 구체적으로 이구안신, 가정의학, 이구안신 같은 구체적인 석유화학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그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은 주가는 다시 10만 원 위에서 12만 원 근처에서 다시 무너져서 내려올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3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5.5조, 영업 손실이 2분기는 마이너스 1111억인데 1341억까지 예상을 합니다. 영업 손실률은 마이너스 2.4, 지배주주 손실은 1427억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 실적은 2분기 1111억 대비 적자폭이 확대된 수치죠. 네, 1341억은 700달러 고가 나프타가 투입이 되고 운송비가 상승이 되고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이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강세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최근에 이제 중동 전쟁은 운송비가 상승하고 고가의 나프타가 투입되는 것도 문제이다. 이게 이제 3분기 실적을 박살낼 원인으로 애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NCC 가동률은 80%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이지 자회사가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정기 보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가 없죠. 부분 분류는 기초세제 2270억, 전분기는 2070억이었고 첨단 소재는 685억, 전분기는 757억. 이제 이게 역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상 매출액 5조를 이제 나눠보는 것 같아요. 정밀화학 배터리가 244억, 전분기는 201억 이렇게 마이너스가 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41억에서는 기초소재가 마이너스 2270억 마이너스에 첨단 소재는 플러스 685억, 정밀화학과 배터리가 244억, 그래서 마이너스 1341억. 이게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이렇게 예측을 해놓은 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3분기는 안 좋다, 좋다. 1341억까지 적자가 날 것 같은데 4분기는 어떻게 되느냐. 4분기는 영업권 손상 우려와 영업권을 또 더 생각을 해야 될 위험이 있네요. 유가 하락 긍정 변수로 4분기 영업권 손상과 에틸렌 스프레드 회복 이슈가 혼재되어 있다. 영업권 자산 규모는 2조 원, 2024년 6월 2조는 이 중에 1조 7천억은 23년 3월 동박업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53%를 고가가 인수하면서 발생한 거죠. 2024년 동박 공급 과잉으로 수익 약화 및 설비 확장 규모 축소, 현재 8만 톤, 유럽 및 말레이시아 5만 톤으로 20% 내의 손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유가 하락은 올려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두바이 원유 가격이 $70 이하로 낮아질 경우 PE와 PP 석유화학 제품 가격은 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서 유가 하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리한 면이 있는 거죠. 석유화학 제품 스프레드 회복이 나타나게 보인다. 그렇죠. 나프타에 들어가는 원가가 낮아진다면 그 다음에 가격은 좀 덜 떨어지고 석유 가격 떨어지는 것보다 그렇다면 스프레드 쪽에서는 이익이 날 수는 있는데 여기서 4분기 영업권 손상 우려로 영업권 상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업권에 대한 손상 이런 것들을 감안을 또 회계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9월 유가가 $73에서 에틸렌 스프레드는 $230, 8월은 $170로 손익분기점으로 회복이 됐다. 8월 $170에서 스프레드 $230로 에틸렌 스프레드 같은 것들이 유가가 떨어지니까 좋아지는 모습은 확실히 나타나네요. 그래서 최악의 바닥의 상황은 지난 것 같다. 스프레드 측면에서는 이렇게도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 반등이 이루어지면 주가 반등이 희망적인가? 당연하죠. 유가가 떨어지고 스프레드가 좋아지고 다음에 수급 중에서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직까지도 리스크가 있는데 수급에서 좀 좋아진다면은 당연히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은 있다. 이게 지금 선반영돼서 올라오는데 얼마까지 선반영되냐. 7만원짜리가 10만원짜리가 되면서 거의 40% 45% 바닥에서 치고 올라왔는데 12만원까지 올라간다면 거의 70-80% 정도면 리커버리가 상당히 된 거죠. 일단 단기적으로 업황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1월에서 7월에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석유화학 제품 물량이 6.6% 플러스 회복되고 있고 글로벌 NCC 업체 세 곳이 설비 폐쇄로 공급 압박이 완화되는 등 업황 여건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가, 아직도 고유가이고 운송비 상승으로 롯데케미칼 흑자 시기를 2024년에는 불가능하고 25년으로 늦춰 잡아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인데, 이건 이미 다 선반영됐다. 이미 화학 제품을 발로 밟고 밟아서 선반영됐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늘어나고 원가가 떨어지고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BP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주가가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02년부터 2024년 NCC 납다 크래킹 센터 나프타 분해 설비의 수익 그림이죠. 2022년 4분기를 바닥을 친 후 등락을 반복 중이다. 2022년 4분기 여기에 바닥을 친 후로 반등 중이다. 네. 이 정도로 이해를, 아주 큰 반등은 없지만 그래도 반등이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사의 2024년은 매출액 21조. 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910억. 근데 여러분 2025년을 예상을 한번 해보면 영업이익이 1조 2천까지 늘어나는 모습? 네, 과연 이게 시장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봐야 되고, 지금 퍼 같은 건 다 마이너스이고 내년엔 4.5배밖에 안 되고 PBR은 지금 0.3배에서 0.2배 정도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데 플러스가 언제 나는, 이거 확실하냐? 이게 이제 동사 투자에 대한 핵심 키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으로 갑니다. 동사는 이미 바닥 76,500원에서 10만원까지 올라왔다. 1차 기술적 상승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됐다. 다음에 MACD라든지 RSI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있다. 추가로 상승은 가능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12만원 정도면 된다. 여기서 앞으로 20%. 그래서 향후에 화학석유화학 제품의 목적은 공급 측에서는 뭔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수급 측에서. 그 다음에 원가적인 측면에서 하락을 한다면 스프레드가 좋아지고, 수급이 좋아지면은, 중국발 수급이 좋아지면은 박스권을 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동사의 목표 가격은 12만원이면은 오케이, 이 정도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소비 확장, 소비 수혜주, 중국이 이제 펌프질을 하는데 중국의 경기부양 수혜주로 석유화학 제품 중에서 롯데케미칼을 대표적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종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시고 매일매일 종목을 올려놓으니까 이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저는 이제 롯데케미칼을 사는 것보다는 2차전지와 석유화학의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있는 차라리 LG화학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결론적으로 해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